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친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전화가 왔어요. 저와 친구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학교 선배였던 황시환 선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는 황시환 선배가 결혼한 지 2주 만에 이혼했다며 1년 전에는 같은 과 후배인 아이니와 파혼하더니 또 결혼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오빠는 외모도 잘생기고 말도 재밌게 잘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저에게 너는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저는 황시한 선배와 2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했거든요.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와 아이니 그리고 최근에 이혼한 분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황시한 선배는 과에서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 인기남이었어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작한 연애는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고 무려 8년이나 사귀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는 28살, 예비 남편은 32살이 되어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했던 터라 당연히 결혼을 생각해서 각자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먼저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예쁘게 차려입고 예비 남편의 집 앞까지 갔어요. 예비 남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너무 떨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며 다독여줬어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비 남편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 어른 두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 남편은 오른쪽은 아버지, 왼쪽은 고모부라고 하며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린 뒤 설마 나온다고 고모부도 오신 거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제삿날이래요. 저에게 제삿날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인사하는 날짜를 잡은 것이 황당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고모부가 우리 장손이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다고 반겨주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린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큰 방에서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예비 남편은 같이 사시는 친할머니라고 말하더군요. 저의 예비 남편은 장손이자 귀한 외동아들이고 친할머니, 저에게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부엌에 계신다고 했어요. 인사를 드리러 예비 남편을 따라 부엌에 가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식탁에 올려져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기들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계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제기들이 신기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셔서 제기들을 TV나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가와 네가 현정이냐며 시완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러시며 미안한데 오늘은 제사라서 바쁘니 일단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며 앞치마를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 뵙는다고 정장까지 입고 왔는데 보자마자 앞치마를 주시니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니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앞치마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간 지 30분 만에 앞치마를 맸어요. 그리고 불편한 정장을 입고 부엌 바닥에 앉아 전을 부쳤죠. 예비 남편도 제 옆에 앉아 같이 전을 부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부엌으로 바로 오시더라고요. 시완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어서 나와. 불성사납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그래도 현정이 처음 왔는데 힘들잖아. 좀 내가 도와야지. 안 그래요? 예끼? 그러면 못 써. 우리 집에 대를 이을 하나뿐인 귀한 장남이 이런 일하면 못 쓴다. 어서 거실로 가서 앉아 있어. 할머니는 예비 남편의 손을 끌고 거실에 앉혔어요. 예비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고모부와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놀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황당했지만 그래도 원래 제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제사를 처음 겪어보니 신기하기도 해서 그냥 오늘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장만했어요. 저녁 7시 정도가 되자 제사를 이제 해야겠다며 고모부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병풍을 펼치시고 예비 남편은 큰 상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기 위에 대추와 사과를 조심스럽게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고 거실로 가서 제사상 위에 올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쟁반을 그대로 들고 가서 밥상에 반찬 올리듯이 아무 곳에나 음식을 두었어요. 너는 홍동백서도 모르니? 대추는 왼쪽에, 사과는 오른쪽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니? 할머니는 제게 음식을 잘못 올렸다고 다그치셨어요. 그런데 제사상 자체를 처음 보는 제가 이런 걸 알 리가 있나요? 저는 그저 이 상황들이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개져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거는 아직 저도 헷갈려요. 현정이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이 녀석, 벌써 이러면 아주 우리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난리칠 녀석일세. 할머니가 한 소리 하실 수도 있지. 그거로 그러니? 할머니가 현정이를 잡아먹기라도 하신다니? 시아버지가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진두지휘 하에 제사상 위에 음식들이 다 차려지고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의 옆에 서기 위해 앞쪽으로 가자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여자들은 절할 때 부엌에 빠져 있다가 음식이 빠질 때 재빨리 음식을 나르고 저녁상을 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절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음식은 어머니와 제가 다 했는데 정작 우리는 제사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부엌에 있으라고 하니 뭔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는 그런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기에 원래 제사는 남자들만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고모부, 예비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절을 하고 향 위에서 술잔을 돌리는데 저는 그저 신기했어요. 그렇게 제사가 마쳐지고 어머니는 간단히 제사상을 정리한 후 큰 상 하나, 작은 상 하나를 차리셨어요. 그러고는 큰 상에는 수저를 4개와 반찬을 푸짐하게 두시고 작은 상에는 수저 2개와 약간의 반찬을 두셨어요. 고모부, 시아버지, 예비 남편, 그리고 시할머니는 큰 상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도 예비 남편 옆에 앉으려고 하니 어머니께서 제게 잠깐만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제사 마치면 너와 나는 저 작은 상에서 먹는 거란다. 큰 상은 남자와 집안 어른들만 드시고 작은 상은 며느리들이 먹는 거야. 알겠지? 네 바빠서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상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한다고 항상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설거지도 항상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런데 예비시댁은 남자는 부엌에 얼씬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밥도 따로 먹어야 한다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식사를 마치니 할머니와 고모부와 시아버지가 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표정을 짓더니 같이 큰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저와 어머니 둘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와 모두가 드신 식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해서 어머니를 도와 상을 치우고 정리했어요. 부엌에가니 제기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짓거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저에게 제기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기를 처음 본 제가 제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 턱이 있나요? 모른다고 하니 어머니가 제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하셨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 부엌 정리가 끝났어요.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고무장갑을 벗자마자 큰 방에서 예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다 했어? 설거지할 거 많았을 텐데 고생했네. 벌써 밤 10시인데 이제 집에 가야 하지? 근데 어쩌지? 아까 나 고모부랑 술 먹어서 운전은 못 해줄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겠어? 예비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할 동안 방에서 고모부와 아까 못다 마신 술을 더 마셨더라고요. 술에 취해 해롱해롱한 예비 남편과는 오늘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겠다 싶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오전부터 나가서는 완전 파김치가 되어 밤늦게 온 저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오늘이 제삿날이라서 시어머니와 제사 준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뒷정리까지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비 남편이 장손에다 외아들이고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죠. 엄마는 제삿날에 인사하러 오라고 말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남의 집 귀한 딸을 제사 준비까지 시키고 뒷정리까지 시키냐며 화를 내셨어요. 당장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진다는 것을 예비 남편이 지금 술 먹어서 말해도 소용없다고 하며 겨우 말렸네요. 엄마는 한창 화를 내시다가 저와 예비 남편이 결혼하는 것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시고는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엄마는 화를 많이 내셨지만 저는 그래도 예비 남편이 좋았어요. 제사라는 문화가 그다지 싫지만은 않았고 무엇보다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예비 남편도 제게 너무 잘해주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는 잘 만났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2주 정도가 흘렀어요. 예비 남편은 어른들이 다시 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토요일에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삿날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다시 초대하셨다고 생각하며 그날 당연히 가겠다고 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오전.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예비 남편 집 앞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에 신발이 가득 있었어요. 집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른들만 해도 20분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당숙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남원 작은 아버지, 천안 작은 아버지 등 그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각각 인사시켰어요. 일단 인사를 하긴 했는데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 나중에는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마다 다들 저에게 맏며느리감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하나뿐인 장손 시완이와 결혼해서 자주 보자고 반기셨어요. 한창 정신없이 인사를 하는데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잘 왔다고 반겨주셨어요. 그러고는 오늘은 증조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고 하시며 제게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앞치마를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야 했는데 저는 또 바보같이 그 앞치마를 건네받았네요. 그렇게 저는 또 불편한 정장을 입고 앞치마를 입고 부엌 바닥에 앉아 육전부터 시작해서 파전, 산적, 동태전, 가오리전 등 제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전을 잔뜩 만들었어요.
그날은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처음으로 이 집에 왔던 이전 제삿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음식 장만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을 할 동안 예비 남편은 조카들과 놀고 게임을 하며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또 이 집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다고 이렇게나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뛰쳐나갈 수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예비 남편이 보았는지 부엌으로 와서는 많이 힘드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제가 그럼 힘들지 안 힘들겠냐고 말하려는 순간 시할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에게 오셨어요. 시완아, 장손이 부엌에 오면 못 써. 그리고 지금 조상님들 음식장만 하는데 어깨를 주무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거실로 가. 할머니, 우리 현정이 인사드린다고 예쁘게 옷 입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현정이 예쁘게 좀 봐주라. 예끼.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계시는데 장손이 그러면 못 써. 시완이 너는 어서 나와서 당숙한테나 가봐라. 할머니는 장손인 예비 남편이 잠시라도 부엌에 오려고 하면 장손은 부엌에 있으면 큰일 난다며 얼른 내보내셨어요. 예비 남편은 당숙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술을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먹고 노는 동안 저는 혼자 엄청난 양의 전을 만들었어요.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저번처럼 저와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사가 마쳐지기만을 기다린 뒤 제사가 끝나자마자 저녁상을 차렸어요. 저와 어머니, 여자아이들은 작은 상에서 밥을 먹고 예비 남편은 큰 상에서 친척들과 남자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려는데 할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너희는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니? 우려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당장이라도 하지. 그래? 얘야, 우리는 혼수나 예단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 집이 괜찮다면 결혼식 관련 비용도 우리가 다 내마.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비시댁에서 과한 예단이나 혼수를 가져오려고 할까봐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최고 어른이신 할머니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다 필요 없다고 하시니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반드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 있으니 저녁에만 집에 있을 것이고 주말에는 예비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 되니 이 집에 들어와 어른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불편함을 다 이겨낼 정도로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던 예단과 혼수, 결혼식 비용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기에 할머니의 말씀에 알겠다고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너네 집은 제사 언제 지내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실제로는 처음 봐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다고? 자고로 조상님께 예를 갖춰야 만사가 형통하는 법이다. 이런 조상님들도 모르는 근본 없는 것들. 에이, 할머니, 요새는 다들 제사 이렇게까지 안 지내. 제사 다 합쳐서 간소하거나 아예 안 하는 집도 많아. 명색이 황씨 가문의 장손이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냐? 이것이 제사 안 지내는 근본 없는 년을 만나더니 애가 이상해졌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척도 아닌 할머니에게 근본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과일과 한과 따뜻한 차를 한 상 차려오셨어요. 어머니, 이제 다과 드세요. 그리고 현정이는 나 좀 도와주렴. 어머니께서 다과상을 들고 와서 할머니의 말씀을 끊으셔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부르심에 부엌에 가니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은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잔소리를 듣느니 여기서 설거지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 싱크대 앞으로 갔네요. 그렇게 저는 설거지를, 어머니는 재기 정리 및 부엌 정리를 2시간 정도 하니 드디어 부엌이 깨끗해졌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었고 친척들과 예비 남편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 가야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를 타고 갈 생각으로 예비 남편에게 여기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는 모습을 보신 친척들과 어머니도 오늘 너무 늦었고 여자 혼자 이 시간에 택시 타는 것도 위험하니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오늘 집에 못 간다고 전화하고 예비시댁에서 원치 않는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부엌 옆에 쪽방이 하나 있다며 그곳에서 자라고 이부자리를 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에서 입으시는 편한 옷을 하나 주시며 옷 갈아입고 푹 자라고 하시고는 나가셨어요. 혼자 방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거실은 시끄럽고 장소는 세상 불편한 예비시댁이다 보니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친척이 다 술을 마시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이제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얘야, 우리 집은 며느리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 6시에 다들 밥을 먹는단다. 어지간하면 나 혼자 하겠는데 어제 무리를 했는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미안한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지 않으련? 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하면서도 계속 국을 끓이고 나물 반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이미 저도 잠이 다 깼고 그 자리에 혼자 멀뚱히 서 있기도 다시 방에 들어가기도 좀 그러니 저도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반찬이 최소 7개는 있어야 해. 황씨 가문이 큰 양반가라서 조상님들 때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한번 사용한 음식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돼서 매일 끼니마다 조금씩 새로 해서 먹는단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최소 7개는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 처음에는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반찬 7개는 금세 뚝딱 가게 되더라고. 너는 내가 봤을 때 손이 야무지니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어머니는 이미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는지 제게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저는 일단 말씀을 하시니 듣기는 듣는데 슬슬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전 아침잠이 정말 많아요. 회사도 7시에 겨우 눈을 뜨고 나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 집안의 아들들, 장소는 다 잠을 자고 이 집안의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머니와 저만 황씨 집안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저의 모습이 황씨 집안을 위해 일하는 노비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부엌 여기저기를 다니셨고 반찬이 7개나 있고 국이 있는 멋진 한 상을 뚝딱 차리셨어요. 어머니가 식사하시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야 누워있던 친척들이 일어났어요. 다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잡고 밥을 먹으려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밥 퍼드릴까요?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 아침에는 입맛이 없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식사 끝나면 꼭 숭늉과 과일을 찾으셔서 준비해야 해. 나는 숭늉을 끓일 테니 너는 가서 밥 먹으렴.
어머니는 그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지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할머니의 후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는 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비 남편도 아버지도 그저 자신의 밤새 줄인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결혼 전에 예단과 혼수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시름 났는데 결혼 후에는 예단과 혼수 문제보다 더 크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아침 식사와 정리를 마치고 예비 남편에게 얼른 집에 가자고 했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씨 가문은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하시며 집안 조상님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앉아서 네네 하면서 형식적인 대답만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이다. 우리 집은 이렇게 엄청난 집안이라 명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우리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 조상님들을 모시고 친척들을 챙겨야 덕을 쌓을 수 있어서 친정에 못 간다. 알았지? 그 말씀은 설날 추석 연휴 내내 시댁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요새 젊은 것들은 시댁에는 설날에 추석에는 친정에 가던가 아니면 명절날 아침에 바로 친정으로 넘어간다던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된단다. 그러면 저는 혼자여서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 두 분이서만 보내야 할 텐데요. 그 대신 명절 때 말고 명절 전주나 다음 주에 네 시어머니랑 번갈아서 친정에 한번 다녀와. 원래 옛날에는 처음에 결혼하면 3년간 시댁에 살면서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다.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진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 친정에도 가고 말이야.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은 친정 부모님인데 그런 부모님께 명절 때 찾아가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죠. 더 어이없는 건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다. 결혼하면 이 시댁에 뼈를 묻고 살아야 해. 이제 친정은 잊고 여기 시댁의 조상님께 충실하게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친정은 잊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쩌면 예비 남편 아니었으면 남남이었을 시댁의 조상님께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상님과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우리 장손 오늘 일이 있었어? 그래, 어서 가봐. 너도 같이 가려무나. 참, 우리가 다음 달에도 제사가 있단다. 날짜는 장손에게 듣고 그때도 꼭 와야 한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음 달에도 제사가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며 잘 가라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의 차에 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인사는커녕 제사 음식 장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아침상 차리고 다음날 예비 시댁에서 나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 할머니가 좀 말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할머니 말이 더 길어질까봐 내가 적당히 둘러대고 잘랐어. 그래. 그런데 인사 와서 제사 지내고 온다는 것이 좀 그러네. 왜? 힘들어서 그래? 이거 한 번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12번, 명절 2번 해서 1년에 총 14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이제 제사 문화에 적응해봐. 1년에 14번이나 이런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도 네가 제사를 2번이나 와서 어른들한테 잘 보여서 그런지 친척들이 다들 너무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칭찬하시더라. 며느리감? 최고의 며느리감이래. 할머니와 친척들 모두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거지. 우리 집 며느리 테스트 합격한 거 축하해. 뭐?
며느리 테스트? 응, 며느리 테스트. 내가 이 집안의 외동아들에다 장손이라 아무 여자와 결혼 못 시킨다고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오면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제삿날에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친척들과 잘 어울리는지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럼 나 통과했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야? 그럼 현정이 너는 우리 집 며느리 테스트에 처음으로 합격한 거야. 예비 남편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의 세자가 결혼할 때 양반집 교수들 여럿 모아놓고 삼간택 치르면서 세자빈 뽑는 것도 아니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 21세기에 며느리 테스트라뇨. 아, 그리고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 때 세자빈 간택에 통과하면 별궁으로 들어가서 결혼 전까지 왕실 교육을 받잖아. 그것처럼 우리 집도 옛날부터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받게 했어. 그래서? 그니까 다음 달에 제사도 꼭 참석해서 와서 어른들 모시는 것도 배우고 해야 해. 너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보지 않아서 더 많이 배워야 할 수도 있겠다. 다음 달 제사가 일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금, 토, 일 같이 생활하면서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워. 할머니도 예비 남편도 뼈대가 굵은 양반 가문의 집안이라서 며느리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제사 음식 장만을 도우라는데 빨리 이 집 며느리 자리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8년간 사귀었던 정도 있었고 전날 잠을 거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일단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오니 엄마는 저번에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 해놓고서는 11시에 파김치가 돼서 오더니 오늘은 아예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어제 제사 지낸 이야기부터 아침에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게 무슨 경우냐며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정식으로 그 집 며느리 되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시집살이 호되게 시킬 것 같다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절대 이 결혼 못 시킨다고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예비 남편에게 똑같이 복수해야겠다며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빠는 아무래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아직 예비 남편이 올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아빠와 엄마는 옷을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갈 건데 너와 시완이도 같이 가야 하니 옷 입고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같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교회는 부모나 다른 누군가가 강요로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며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마음에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다니라고 하셨죠.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니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 저도 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예비 남편이 집 앞에 와 있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은 그럼 지금 교회에 가자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고 하시며 차에 태우시니 당황하더라고요. 저 근데 현정이가 교회에 다니는 줄 몰랐네요. 부모님은 다니셔도 현정이는 다니지 않는 줄 알았는데. 현정이는 안 다니고 우리만 다녀요. 현정이도 오늘 처음 가는 거요. 예비 남편은 계속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아빠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저와 예비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1시간 반 동안 같이 예배를 보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3시간 정도 보낸 후 다시 집에 왔는데
예비 남편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잠깐 거실에 앉아 표정이 왜 이리 좋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를 데리고 가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자네 집에 갔던 우리 딸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딸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도 기독교인 부모 만나서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일세. 그런데 인사드리러 간 그런 딸에게 제사 준비를 2번이나 시켰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었네. 제 생각에는 현정이가 앞으로 저와 결혼하면 제사상을 차리고 해야 하는데 미리 우리 집의 가풍에 대해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앞으로 현정이와 결혼할 사이니 매주 일요일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자. 솔직히 1년에 14번 제사보다 매주 교회가 훨씬 낫지 않나? 매주 같이 교회를 가자고요? 저희 제사는 고작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교회는 매주인데 어떻게 이게 더 괜찮습니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안 그런가? 아마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 난리치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매주 일요일에 현정이가 친정에 간다고 해도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현정이도 같이 간다고 했나? 현정이는 자네 집 어르신들 식사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못 가고 자네만 나와서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자고. 괜찮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결혼 못 시키네. 예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 표정이 좋지 않은 채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나가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간 후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일단 그 집에서 너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삿날 인사하러 오게 한 것부터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친척들이 다들 한자리에 모였으니 너를 소개하려고 그랬나 보다고 좋게 생각하려 했어. 네, 정말 제삿날에 많은 친척이 오셔서 다들 인사드리고 하긴 했네요. 그런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라며 잔뜩 음식 장만을 시키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다길래 화가 나더구나. 지금부터 이러면 진짜 며느리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지. 맞아요. 정말 그 집 며느리인 시어머니는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황씨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노비 같았어요. 그 정도였니? 아무튼 너도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이고 해서 둘이 헤어진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는데 그냥 헤어지기엔 뭔가 내가 아쉬웠어. 그래서 내가 복수를 계획했지. 그런데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제삿날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 대신 교회로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지. 솔직히 네가 그 집에서 2번이나 제사상 차리고 뒷정리하고 온 거에 비하면 너무 소소한 복수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정신 좀 차리지. 저는 부모님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그렇게 한창 부모님과 신나서 대화하는데 예비 남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한 줄 알고 받았는데 할머니셨어요. 너는 우리 집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감히 우리 황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교회에 데리고 가니? 부정타게 말이야. 너네 부모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할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혼내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엄마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현정이 엄마입니다.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는 저희 딸이 거기에서 밤 늦게까지 제사 준비하고 치우고 한 것은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야, 이제 현정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니 내가 교육했던 것이오. 이제 우리 황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건데 그 전에 미리 우리 가문의 풍습을 익히는 것이 잘못된 거요? 가문의 풍습을 익히는 것이 얼굴도 모르는 조상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친척들 뒤치다꺼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무슨 사람도 아닙니까? 그동안 키워준 친정을 잊고 명절 때는 가지도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그야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라 항상 내려왔던 풍습이니까 그런 것이오. 그건 그렇고 주마다 우리 장손 교회에 오라는 건 또 뭔데? 이래서 예수쟁이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말이. 무조건 제사는 안 된다. 교회만 나오라고. 이보세요. 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현정이한테도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자꾸 결혼도 하기 전에 제사에 와서 준비하라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쪽 손주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런 자리 만든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네. 이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것들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사람이면 자기 조상을 알아야지. 조상도 모르면서 무슨 하느님 예수님을 찾고 앉아있어? 그럼 그 집 며느리들은 자기 집 조상을 찾아야지 왜 애먼 황씨 집안 조상을 위해 일한답니까? 자기 조상도 모르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당신의 딸이 우리 집 제사 못 지내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도 결혼 못 시키니 그런 줄 알아. 네, 저희도 그쪽 아들 주마다 교회 안 오면 저의 귀한 딸 그쪽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여서 예단이고 혼수고 다 포기하고 몸만 와서 이 집에서 살라고 했구먼. 내 나름 당신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복을 걷어차네 걷어차. 할머니는 엄마에게 할 말 못한 말 다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서 다시는 예비 남편을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죠. 솔직히 미워서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으니 확실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카톡도 보지 않고요. 그날뿐 아니라 다음 날이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예비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8년 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남편과 파혼을 했어요. 아니지. 확실히 그만하자고 끝맺음을 한 건 아니었으니 잠수 파혼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겠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8년이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8년간 예비 남편이 진짜 저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제가 사랑을 쏟아부은 그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래도 끝맺음을 확실히 못해서인지 헤어지고도 한동안은 미련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가량은 예비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며 그렇게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남자도 만나보라는 엄마의 말에 선짜리도 나가고 소개팅도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인지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대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마다 예비 시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정말 영혼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생각났어요. 그게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건 인생을 망하는 길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본 그 집의 며느리는 자신의 조상 받드는 데 쓰는 일종의 도구이자 노예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사로 조상님께 덕을 쌓아야지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셨지만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 집의 작은 아버지들, 고모부는 다 이혼해서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잘 풀리는 집안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그 집 며느리로 있었다면 기가 막힌 황씨 가문의 가풍이 싫어서 저 또한 이혼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조상님 제사상 공들여 지낸 예비 남편 집보다 제사상 한 번 차려본 적 없는 우리 집이 조상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혼하고 2년이나 지난 지금은 완전히 마음 정리를 하고 저의 일을 하며 재밌게 살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 만나지 않고 일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당당하고 멋지게 결혼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멋진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아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시댁에 인사하러 갔더니 제사시키는 집안이 또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할 것도 없이 바로 나오세요. 제가 겪은 고생들 겪을 확률 99.99%예요. 꼭 도망가세요. 공대 졸업한 황시한 선배가 결혼하자고 해도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 집에 노예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도망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흔한 고부간의 갈등과 다리 역할 못하는 남편의 문제로 이혼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건 무려 4년이 지난 결혼 스토리 때문인데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혼 자체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종착지가 아닌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지옥행과 다름없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시집살이를 참고 시모의 등살을 버티는 게 당연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커가면서 사회적 시대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게 보였고 그제야 저도 이혼해 볼 용기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이혼까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못 먹고 죽어도 고였던 저는 미워 죽겠고 원망스러운 남편조차 또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끝내 아들만 생각했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개고생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 친정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저는 친정집이 소위 중산층에 속하는 넉넉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저 때는 시집살이가 다 이랬네요. 잘 살든 못 살든 며느리 입장이 되는 순간 시댁에선 가장 천민 수준이 되는 게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남편 자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다른 곳에 관심 없는 타입이라 먹고 사는 것보다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랑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예요. 젊을 때는 남편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서 금방 인연이 되었고 글만 쓰느라 제대로 된 벌이가 안 되던 남편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돈 내는 건 흔치 않은 인식이었어요. 그런 사회적 배경치고는 제 머리가 조금 깨어 있었나 보네요. 저는 누가 돈을 내던 상관없는 입장이었거든요. 남편의 경제력도 당연히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남편과 1년을 사랑하면서 정말 소설 같은 순간이 많았기에 저는 2번 다시 이런 남자는 만날 수 없다고 착각했고 그 콩깍지 덕분에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어른들을 뵙기 전만 해도 저랑 남편 사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어 저는 남편의 여건을 배려해서 장소 예약을 우리 친정에서 잡고 미리 계산까지 해놨는데요. 갑자기 상견례 닥친 하루 전날에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 예약 장소를 취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친정이 정한 곳 말고 자기가 맛있는 데 한다고 다른 곳을 예약해뒀으니 본래 예약된 곳 물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친정에서 예약한 곳은 고급 일식집이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어서 중간에 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하루 전날 취소를 한다면 환불 금액은 겨우 60%밖에 안 됩니다. 만약 100만 원 식사 자리였다 치면 60만 원만 돌려받는 거라고요. 저희 집이 여유 있다고 했지 돈이 사치 부릴 정도로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부자든 아니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만나기 전부터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기분이 엄청 안 좋아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 말로는 시모 의견이 너무 완고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자기도 곤란해하던 걸요. 그렇게 바뀐 장소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감정을 또 한 번 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고기 냄새 폴폴 나는 번잡한 식당이 아니겠어요? 그 식당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은 상견례 장소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대방에게 격식을 차린다고 아주 곱게 단장을 하고 오셨는데 상견례 마치고 남은 건 온 옷에 다 밴 고기 냄새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상견례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시모가 인사 나누자마자 우리에게 던진 첫 마디는 시모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장소가 고깃집이란 소리 못 들었는가 보네. 비싼 옷 버리게 돼서 어째요? 우리 집은 늘 이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건데. 곱상하게 자란 따님이 적응하려나 모르겠네요. 안 싸돈도 그 집의 며느리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디 며느리 일이 보통 일인가요? 곱상하다고 봐주고 돈 많다고 참아주고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모가 이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모의 빈정거림에 표정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 시모와 다르게 눈치는 있던 남편과 시부가 나서서 시모의 거침없는 발언을 말려주었습니다. 사부인께선 애들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아니면 우리 딸이 별로 못마땅하신 건가? 저희는 다른 거 안 보고 그저 딸애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시키는 걸 목적에 두고 있거든요. 사위될 사람이 저희들 마음에 들든 아니든 딸 의견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소리예요. 아이고, 기분이 상하셨나 보네. 저렇게 곱상한 따님을 주신다는데 마음에 안 들 리가 있겠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길래 괜히 저희 집 오면 고생할 거니까 안쓰러워서 한 소리 한 거지요. 저한테는 과분한 며느리네요. 말씀에 교양이 참 없으시네요. 제가 딸을 주는 게 아니라 딸이랑 그쪽 자식이 잘 살도록 응원해주는 거죠.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주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그야말로 엄마들의 기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예의 차려 마무리한 거였어요. 상견례 이후로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노발대발 저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 젊은 패기가 쓸데없이 결혼 의지에서 발산이 돼버렸네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고작 어른들의 문제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미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시부모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며칠을 무릎 꿇고 빌었죠. 저와 남편의 완강한 고집에 친정 부모님은 결국 반기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결혼을 강력하게 주장하긴 했지만 저라고 왜 이 결혼이 안 찝찝했겠습니까?
시모의 말투, 표정, 눈빛만 보아도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 결혼이 고민 안 됐겠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시집살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무서웠죠. 결혼을 말리는 수많은 감정들이 저에게 경고를 보냈는데도 저는 남편한테 눈이 멀어 굳이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누구 탓을 할 생각 없어요. 제 탓인 거 잘 알거든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랑이란 감정으로 결혼을 해버렸고 시모의 권유로 합가를 시작했어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친정한테 도움을 조금 받아서 분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하면 웬만한 며느리들이 거의 다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았을 적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저한테는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시댁을 대상으로 머리를 굴려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요즘처럼 메신저도 부족했고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소문으로 다양한 사례를 듣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저랑 남편은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몸살이 난 시모 때문에 남편이 여행 다 취소하고 시모의 간병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시모가 아프다는 사실에 저도 놀라서 여행 따위 상관없다고 솔선수범 나서서 시모를 챙겼습니다. 참 순진했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시부가 저희를 배려해줘서 그나마 제주도 여행 정도는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이 둘만 즐긴 여행의 끝이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5개월 정도부터 나이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씻지 못할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움의 강도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시모는 제가 한시도 무릎을 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시모 집이 대단하게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방이 무려 3개가 있고 거실도 낙낙한 수준인데요. 그걸 저는 매일 손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밥 먹고 나서 하라고 하면 시모가 남편한테 쓸데없이 여자일에 입대지 말라고 했고 남편이 와서 그만 자라고 하면 시모가 할 일도 안 끝냈는데 기어들어가 잘 생각부터 하냐고 제게 눈치를 엄청 줬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시모의 용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걸레질은 당연했고 빨래, 설거지, 시모 등 때밀어주기 등등 갖가지 고생을 다 했어요. 시모가 용띠인데 제가 용띠를 싫어하는 이유도 다 시모 때문일 정도로 시모의 모든 것이 저를 살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출산에 거의 임박해갈 무렵 시모가 임신에 좋다면서 무슨 한약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 한약을 먹은 게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 약 다 먹을 때쯤에 제 몸에 변화가 심각하게 왔었는데 산모로서 적당 수치의 몸무게보다 제가 10kg는 더 살이 쪄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정도로 부어서 코끼리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찾아온 거였어요. 당신, 이 정도로 살찌는 건 애한테도 안 좋지 않아? 쌍둥이를 뵌 것도 아닌데 무슨 살이 이렇게 쪘어? 많이 먹었어? 먹긴 뭘 먹어. 요즘 입덧 심해서 제대로 입에 넣지도 못하는 거 봤잖아. 아무래도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 때문인 것 같아. 분명 산모한테 좋은 거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나 봐. 시모가 저한테 그 한약을 건넬 때 솔직히 처음에는 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은 있구나. 그래도 나를 며느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자기 손자한테는 그래도 할머니 노릇 해주겠구나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제 신체 변화가 무섭게 돌변하자 시모에 대한 의심이 새록새록 들기 시작했어요. 시모 마음을 생각해서 정말 고맙게 받았던 건데 병원에서까지 저더러 더 이상 살찌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탓에 저는 그 한약을 들고 한의원 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이 약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짜 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모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서 한약을 들고 따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구하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말하길 이게 어디 한의원에서 지은 약이 아니라 동네 주민 중에 한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만든 약이라 하더군요. 그냥 가정집에서 만들어진 근본 없는 약이라는 겁니다. 어머님, 그렇게 증명 안 된 곳에서 약을 지으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분명 산모한테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산부인과에서도 저더러 이대로면 출산도 위험하다 했어요. 참나, 그 집의 사람도 한때 한의사였어. 내가 네 몸이 말라서 기력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살찌는 약재를 보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돈 많은 친정 뒀다고 동네 집에서 지은 싸구려 약은 약도 아니라는 거냐? 그 말 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제 몸 보세요. 당장 병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어머님 믿고 먹었던 건데 아무래도 더는 못 먹겠네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 손자까지 위험하게 만드세요? 웃긴다. 뭘 또 내 손자까지 끌어들여. 아유 됐다. 그럼 다 개원해. 그래도 하나 있는 며느리라고 내 돈 들여 약까지 해줬더니 겨우 이런 소리나 쳐듣고 있네. 으이그 내 팔자야. 먹기 싫음 다 갖다 버려라. 너는 어째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냐? 시모는 오히려 제게 삐쳐서 그날 저녁을 단식하셨습니다. 남편이 설득해서 시모를 밥상 앞에 앉히려 했지만 시모가 제게 시위하면서 친정 빽 믿고 시애미 개무시한다며 욕을 하는 탓에 남편도 포기해버렸어요. 대신 그날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 제게 좀 많이 툴툴거렸네요. 엄마랑 좀 잘 지낼 순 없어? 엄마 나이도 있는데 그냥 비위 맞춰주면 당신도 지내는데 편할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한약 때문에 다툰 것 같던데. 그걸 꼭 엄마한테 따져야 했어? 그냥 먹는 척하고 안 먹으면 그만인 거를. 어머님 약 때문에 나만 위험했어? 우리 아이도 큰일 날 뻔했어. 내가 한의원 안 가봤으면 불량 한약인 줄도 모르고 계속 먹었을 거 아니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려줬을 뿐인데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만약 남편이라도 멀쩡했다면 제가 이혼까진 안 했을 겁니다. 이왕 참고 산 거 이혼해봤자 뭐 하겠나. 다 이렇게 살 텐데 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제가 임신을 하고 살이 찌면서부터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니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3일씩 막 외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글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진작에 손 놓았고 친정에서 저더러 출산 고생했다고 준 돈을 빌려달라더니 외박을 안 할 때면 술 처먹고 들어와서 거실에 대자로 뻗는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점차 실망스러워진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이랑 싸우기라도 하면 시모가 뒤늦게 저를 불러다가 어디 남편한테 언성 높이냐고 효자손으로 저를 쿡쿡 찌르며 혼을 냈어요. 안 그래도 시모가 준 약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도 붓기가 안 빠져서 살이 돼버린 게 짜증이 났거든요. 앞뒤 상황은 전혀 귀담아 들을 생각 없던 시모가 남편을 대놓고 감싸자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게 악마 같은 시모는 남편에겐 아주 천사엄마였어요. 남편이 술 자주 먹고 외박 자주 하고 돈만 흥청망청 써도 시모는 남편한테 미운 소리 한 번을 안 했고 오히려 용돈을 챙겨주거나 담배도 사주고 비싼 패딩 사주면서 아주 꼴불견 짓을 했네요. 손자한테는 옷 한 벌 안 사줬으면서 다 늙은 남편은 아직도 품의 아기 마냥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시모가 남편한테 효도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갈수록 짜증이 늘어갔는데요. 그 대상은 저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모가 새벽에 어두컴컴하고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고 툴툴거려서 남편이 요강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시모가 그 요강을 우리 방 옆에다 두고 볼일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한번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불 다 꺼진 새벽에 방을 나왔다가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모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고함에 자고 있던 저도 식겁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한테 여기서 뭐 하냐고 쌍욕까지 했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안 됐던 시모 행동이 지나고 보니까 짐작이 갔는데 아마 저랑 남편이 밤에 잠자리라도 가질까봐 감시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시모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나서 요강을 내다버리는 바람에 시모가 그 더러운 짓을 멈췄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시모는 남편 앞에서 한없이 아들 바보 노릇을 하더군요. 시모의 용심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학교를 등교하려면 자리를 익혀야 하니까 제가 초반에만 일일이 등하교를 동행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집을 비워야 되니까 시모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주 끼고 살아라 끼고 살아.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오지 그러니 새끼들 그리 오냐오냐 키워봐라. 나중에 다 등쳐먹고 도망이 나가지. 너 같은 부모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못된 애들이 사방에 출몰해서 범죄나 일으키는 거야. 제가 집안일을 안 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20분 정도 없는 걸로 시모가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만 시모 욕을 하며 모든 걸 참아 삼켰습니다. 자꾸 참았던 건 제가 참는 걸 잘해서가 아니라 그땐 참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제 첫 남자이기도 했고 이미 가정이 꾸려졌고 이혼은 최대한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한번 큰 소리를 내며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불륜이 제게 들통났을 때였습니다. 누구는 숨 안 막혀? 나도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어떻게 가족이랑 자식 새끼를 두고 그런 천박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나는 이 집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다 참고 사는데 너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서 그게 답답하다고 바람을 피워? 그럼 너도 바람 피우던가. 네가 여자 같지 않아서 더는 안 끌리는데 어쩌라고. 남자가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원동력은 다 여자한테서 나온다는 거 몰라? 와이프라는 사람이 덩치가 나만한데 내가 그런 힘이 생기겠어? 내 탓하기 전에 제발 네 자신을 좀 돌아봐. 애 키우고 시집살이 하느라 따로 몸 관리할 시간이 없던 저는 시모 약 때문에 부었던 살을 전혀 빼지 못해서 통통한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니 순간 제 처지가 너무 서럽고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99번을 참다가 겨우 한 번 터뜨려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여자로 생각 안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게 큰 실수였어요. 남편은 저를 더 이상 소중하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우 한 대 날린 뒤로는 전세 역전되어 남편에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제가 남편 발에 구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열린 방문 틈으로 저희를 몰래 훔쳐보던 시모랑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요. 시모가 바로 모른 채 하더라고요. 그 뒷날도 우리가 다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남편 불륜에 대해서도 전혀 물어보는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처럼 망가지더라도 시모한테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일 뿐인가 봐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구역질나고 소름 끼치네요. 남편의 불륜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굉장히 짧게 만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바람기는 날로 살아나기만 할 뿐 전혀 죽을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우리 아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최대한 남편이랑 안 싸우려고 노력했고 싸우더라도 방문 닫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마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방이랑 아들 방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아들에게 부모의 못난 모습을 계속 노출하는 것도 제게는 또 하나의 곤욕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저의 처지를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러지고 싶고 지쳐도 아들만 보고 겨우 참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아는 것 같다는 거죠. 한날 아들 방에 간식을 챙겨주러 갔다가 아들이 해주는 위로를 듣게 되었는데요. 엄마만 마음 준비되면 나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힘 보탤 수 있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말해줘. 엄마 안 다치게 내가 여기서 내보내줄 거야.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진 아들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엄마로서 제가 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당시에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아들한테만큼은 강한 엄마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엄마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아들이 당시 무슨 의미로 제게 그런 위로를 건넨 건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아들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아빠랑 자주 싸우더라도 또 금방 화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하게만 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들 방을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아무리 듬직하게 컸다고 해도 제 눈에는 아직 아기였으니까 지켜주고 싶었어요. 괜히 어른들의 세계를 빨리 알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딱 죽기 직전의 기력으로만 살아가던 중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멸치잡이를 떠났던 시부가 돌아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시부는 시모 등살에 못 이겨서 쥐죽은 듯 살다가 시모가 돈 벌어오라고 하도 쪼는 덕에 우리 아들 초등학생일 때 멸치잡이를 하러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시모에게 돈만 보내주고 살고 있었죠. 그랬던 시부가 이제 그만 체력도 안 좋고 몸도 늙어서 멸치잡이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시부는 제게 며느리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분이거든요. 시모 눈치 때문에 제게 마음껏 애정은 못 주셨지만 시모 몰래 뒤에서 저를 근근히 챙겨주셨어요. 제가 목도 못 축이고 걸레질을 하는데 물도 떠다 주셨고요. 마트를 다녀올 때면 제가 좋아하는 뻥튀기도 꼭 사다 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마음들이 제겐 마른 하늘의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반가웠죠. 아들 말고는 제 편 없는 이곳에서 아군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집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늘 시모 짓이었어요. 시모는 무려 10년 넘게 멸치잡이로 타지에서 고생을 하고 온 시부에게 해도 너무한 시비를 걸었는데요. 쥐꼬리만한 돈 찔끔찔끔 보낸 주제에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반겨줘? 이제 골병 들어서 들어갈 돈 더 많겠네.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서 콱 죽어버리지. 집 찾아올 기운은 있고 돈 벌 기운은 그리도 빨리 죽디? 그 말은 제 화까지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부 반응을 먼저 살폈어요. 역시나 시부 또한 무척 화가 난 상태더라고요. 무려 10년을 돈 갖다 바쳤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런 말이니 이건 하늘이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시모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밥맛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과거까지 한꺼번에 폭발해 미쳐버린 시부는 집 거실에 있는 TV를 넘어뜨려 깨트렸어요. 그것에 시모도 같이 열이 받았는지 리모컨을 던졌고 순식간에 거실은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시부가 집으로 귀가한 첫날인데 가족을 위해 그 고생을 하고 와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나마 그날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랑 시모의 관계를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주말이라서 아들도 집에 있었거든요. 다 큰 아들이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반배치고사를 준비 중인데 이 번잡한 상황이 방해될 것 같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방을 돌아봤는데요. 아들이 휴대폰으로 시부모가 싸우고 있는 걸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당황스러워서 아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쏙 숨어버렸어요. 그 일은 제가 그리 크게 의의를 두지 않아서 넘어갔어요. 그 일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시부모 다툼 말리는 데만 정신을 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상쩍었던 아들의 행실 덕분에 훗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바람을 피우고 들어왔는지 술 처먹은 상태로 향수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던 적이 있어요. 이젠 남편한테 화딱지 나는 것도 지쳐서 그냥 신발장에서 처 자고 있는 남편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새벽에 시모가 화장실 가다가 발견하면 남편 안 챙겼다고 뭐라 하겠지만 그냥 남편 꼬락서니가 너무 짜증나고 실증나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내버려둔 채 혼자 방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요. 근 20년간 쌓인 화병 때문에 속이 후끈후끈거려서 도무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특히 남편을 신발장 밖에 버려뒀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다른 스트레스들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져서 오히려 잠이 달아났습니다. 당연히 시모로부터 받는 고충이겠죠. 시모를 개무시하고 싶지만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모한테 받을 스트레스가 벌써부터 신경이 쓰여서 속에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서 가슴 중앙을 퍽퍽 때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순간 누가 우리 방 문을 철컥 열었고 저는 당연히 남편을 발견한 시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 열리는 순간 심장이 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모 얼굴 마주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혀버렸죠. 하지만 의외로 들린 목소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제 아들의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는 아들 손을 붙잡았어요. 그 야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급하게 물었더니 아들이 좀 난감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혼해. 지금도 아빠 때문에 계속 못 자고 있었지? 엄마가 그만 아빠한테서 해방됐으면 좋겠어. 나 고등학교 입학하면 외갓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엄마가 이혼하고 나 외갓집에 데려가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들, 외갓집 가고 싶었어? 갑자기 왜? 이혼 얘기는 또 뭐고? 이 밤에 그 말하려고 엄마 찾아온 거야? 아들은 제 말에 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휴대폰을 켜더니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하나둘씩 보여주는 건 제 심장 박수를 미친 듯이 높여주었어요. 아들이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 사진과 영상이었고 시부에게 모멸감 줄 만큼의 언사를 쓰는 시모 영상이었으며 시모가 시부 통장까지 관리해 시부에게 금전 협박을 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깜짝 놀라서 아들 휴대폰을 떨어뜨리기라도 했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건 가장 마지막에 나온 증거 영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할머니가 딴짓하고 다녔더라. 나 이 할아버지 동네에서 봤어. 나무 아래서 고스톱 치던 할아버지 기억나? 예전에 엄마랑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나한테 용돈 하라고 10,000원 준 할아버진데. 기억이 나지 왜 안 나겠습니까? 그게 당시로부터 불과 2달 전 일이었거든요. 시모가 집에만 있기 뻑적지근하다고 한 번씩 느티나무 아래에 노인들과 수다 떨러 간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죠. 거기서 시모가 딴 영감이랑 눈이 맞았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모 불륜 증거물에만 충격을 받아 잠시 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아들이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알았고 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아들은 제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자기가 대신 화가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고 다녔대요. 제가 사줬던 폰으로 시모랑 남편을 몰래 찍어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모은 게 벌써 5년치의 증거물로 쌓인 거였고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혼자서 택시도 탈 수 있으니까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택시를 이용하여 남편의 뒤 밟았다고 해요. 아들더러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짓 했다고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아들은 성적이 중상쯤은 되었고 또 아들이 오죽했으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제가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어요. 엄마가 지금 이혼을 해야 아빠한테 양육비까지 뜯어낼 수 있어. 아빠 돈 없는 거지잖아.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혹독하게 혼내주려면 빚쟁이로 만드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더라. 사람은 가진 여유를 다 잃어야만 반성을 한대. 아들은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거침없이 법률 정보와 불륜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했고, 실제 이혼 사연을 많이 찾아보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도 적어놨대요.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변호사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본 걸 전부 메일 보내 확인받기도 했답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엄마 아빠가 못나서 남들 흔하게 간다는 글쌤 학원 하나도 보내준 적이 없는데 혼자서 공부도 착실히 하고 엄마 살리겠다고 연구도 많이 한 걸 보니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들에게 고맙다고 안아주면서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아주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그럼에도 그날만큼은 제가 못났다는 생각보단 든든한 힘이 생겼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우리 아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었는데 제가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용기가 치미는 밤을 보냈고 동이 틀 때까지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꾀지지한 모습으로 일어난 남편에게 꿀물을 들고 가 그대로 얼굴에 쳐 부어버렸죠. 정신이 좀 깨니? 돼지 같은 여자랑 사느라 고생했네. 나도 더는 창놈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까 너랑 똑같은 년 끼고 살면서 계속 거짓골로 놀고 먹어라. 아우씨, 이 여자가 미쳤나? 뭐하는 짓이야? 네가 또 정신이 나갔구나? 살찌더니 뇌에도 살이 쪘냐? 그럼 내가 또 교육해줘야지. 순간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할 때였어요. 일찍 일어난 아들이 이미부터 그걸 보고 있다가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숙취 때문에 정신이 핑 돌아서 그대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는 아들한테도 남편은 쌍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밖으로 나온 시부모가 저희를 목격했는데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신발장 구석에 패대기 쳐진 꼴을 보고서 제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어요. 저 또한 당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쟁반으로 어그적 달려오는 시모를 날려버렸습니다. 시모가 깜짝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끝까지 사람 굴리고 괴롭히면서 재미 좀 많이 보셨겠네요. 제가 어머님이랑 몇십 년을 부대끼고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젠 제가 좀 재미를 보려고 하거든요. 기대되시죠? 아이고 허리야. 정신 나간 년이 감히 시애미를 잡아뜨려? 이게 약을 먹었나? 어디서 싸가지 없게 입을 놀려? 너 진짜 미쳤냐? 저 정도는 미친 것도 아니더라고요. 앞뒤 다르게 가면 쓰고도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사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희대의 미친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님도 저보다 훨씬 대단한 쌍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 너무 기대되네요. 식구들한테 버림받을 그 사람의 처지가 코앞이라. 저는 아들이 프린트해준 시모의 불륜 사진을 시모 앞으로 촤라락 뿌려버렸습니다. 온 거실로 퍼진 시모의 5년치 불륜 사실이 모든 식구들 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종이를 날리는 순간 제 속의 화병이 함께 화르르 날아가 버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들 프린트물을 보고 보기 좋게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시모는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사람 죽이네, 병원비 내놔라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는지 허겁지겁 그 프린트물 감추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숨겨지겠습니까? 5년치 사진을 다 뽑느라 아들 프린트 잉크가 떨어졌는데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바로 숨기겠어요? 시부 눈에 들어가는 건 당연했고 시부는 그 사진들을 구기면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일어난 남편이 또 저를 덮치려 했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머리통 한 대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달려들어서 아들에게 손찌검하려는 남편을 밀며 남편 팔을 깨물었어요. 여자처럼 멋없게 비명을 치던 남편도 저를 째려보다가 뒤늦게 시모 불륜 사진을 보았습니다. 무척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어떻게 부모 자식이 똑 닮았다? 네 거 없을까봐 아쉽지. 걱정 마. 우리 똑똑한 아들이 친히 네 것까지 준비했더라고. 너 같은 걸레한테는 합의도 아까워서 말이야. 소송 감당하려면 꿀물 처먹고 얼른 속 차려서 위자료 미리 준비할 거야. 어디 제주껏 돈 구해봐. 쭈글탱 아줌마들 만나면 큰돈 좀 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이 여자 저 여자 안 가리잖아. 남편은 숙취 때문에 벌게진 눈을 하고서 상황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제 남편도 아닌데 제가 챙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남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속에 묵혀진 화병이 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들은 시부한테 다른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할머니한테 소송하고 상간남도 소송하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부 입장은 시모가 시부에게 극한의 모멸감을 주면서 돈을 협박했기 때문에 협박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할아버지 인생 낭비하지 마요. 저 쓰레기들은 가족 타이틀 벗기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패물일 뿐이에요. 주변에 독되는 사람들은 뭐가 됐든 그냥 버려야 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나중에 알아서 다시 좋은 사람들이 붙을 거니까 지금은 할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시부는 제 아들을 기특하게 보면서도 아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다면서 저처럼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는 시모한테 단단히 각오하라며 이혼 소송을 선언했고 돈 없으면 그 당산나무 영감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라면서 자기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용서 빌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자세 낮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시모가 시부한테 매달리며 시부 발목을 잡고서 절절 매기 시작하더군요. 오해라고 했다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아주 정신없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딱 시모의 정신 상태처럼 말이죠. 거머리같이 들러붙은 시모를 그대로 발로 밀어버린 시부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어요. 정말로 바로 소송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와 나란히 시모랑 남편을 소송했고 저는 무려 20년 만에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갈라서고 나니까 하늘까지도 그렇게 예뻐 보이더군요. 저희 아들은 외갓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혼자가 된 시부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동의를 얻고서 친정을 안 가고 시부를 모시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거절하더라고요. 자기 멸치잡이 하는 데서 동료들이 다 이혼한 사람들인데 같이 요양하며 지내자 했다고 당분간 섬에 가서 낚시하며 쉴 거라네요. 제 아들 말대로 시부는 자기 행복을 위해 먼저 노력해보고자 할 거랍니다. 시부가 제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번씩 손자나 보여달라고 하길래 저는 주책맞게도 시부 앞에서 눈물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시부가 또 운다면서 저더러 참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아 큰일이라고 너털하게 웃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는
엄마 잘 지키라고,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곤 저희 곁을 떠나가셨어요. 시부랑은 당연히 현재도 근근히 연락하며 지내는 중이에요. 시부가 최근에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너무 좋다고 저희 보고 놀러 가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시부 모습은 여태 제가 봐왔던 얼굴보다 훨씬 젊어져 있었어요. 사람은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하면 젊어진다더니 그런 말이 얼추 맞긴 한가 봐요.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뒷얘기가 남았죠. 이건 제가 깜빡하고 남편 연락처를 차단하지 못해서 문자로 연락을 받았던 사실인데요. 남편이랑 시모가 당연히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었다고 해요. 거기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우리 이제 어쩌냐고 우는 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 보고 한 말이 웃겼습니다. 자기더러 돈 대신 갚아달라 할 생각 말라며 쌩까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연락 온 거였더라고요. 자기 좀 걷어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날로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들도 진작에 다 차단해버렸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편보다 시모가 더 꽃이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애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부모 등 처먹고 도망친다더니 결국 자기가 자기소개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갈 곳 잃은 시모 처지가 딱 그 말에 들어맞더군요. 이래서 사람은 늘 말조심, 행동조심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천벌받은 남편과 시모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깨우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듬직한 면도 보게 되었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외갓집에서 다니는 게 너무 잘 맞았는지 반 배치고사를 수월하게 대박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외조부 외조모한테도 잘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도 계속 저를 위해 노력하는 강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바람은 우리 식구가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인생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